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복지 혜택 수령 여부를 가리는 공적 보조 심사 강화와 관련한 세부 요건이 공개됐습니다. 메디케이드와 식품 주거 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 혜택으로 대폭 확대되며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종교시설에서의 이민 단속과 체포를 허용토록 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민자들의 공동체 예배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가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1000여 명을 수용키로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30개국 이상과 제3국 추방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 이후 교통량은 줄었으나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진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외곽 우회도로의 공기질 악화도 없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 가을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도록 참모들에게 추진을 지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아시아 순방 때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마련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며 다음 아시아 순방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났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이 성사될 경우 7년 5개월 만에 네 번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를 전격 지시하고 다음 날엔 김 위원장이 대화 요구에 반응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트루소셜에 김 위원장이 전화로 이봐 도널드, 우리 사이 괜찮지라고 말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을 계속하되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예정했던 것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기동훈련은 축소됐으며 일부 훈련은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정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대비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된다며 미군의 훈련 목표에 어떤 차질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복지 혜택 수령 여부를 가리는 공적 부조 심사 강화 관련 세부 요건이 공개됐습니다. 현금 지원 등에 한정됐던 심사 대상이 메디케이드와 식품 주거 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 혜택으로 대폭 확대되며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새로운 공적부조 심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침은 앞으로 접수되는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대상이 되는 정부 혜택의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현금성 생계 지원과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시설 보호 등이 주된 심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내달 18일부터는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주택지원, 식품지원, 정부지원 건강보험, 대학 학자금 등 재정지원, 현금 지원 등도 심사에 종합 반영됩니다. 적용 대상 역시 광범위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 초청 이민자를 비롯해 취업이민 신청자, 투자이민자, 종교계 종사자, 다양성 비자 이민자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복지 혜택을 수령한 적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 및 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 등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 혜택 수령 여부와 함께 재정보증서 등도 종합 검토 대상입니다. 과거 복지 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취업해 있고 건강하며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높다면 공적 부조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결격 사유는 없지만 공적 부조 부분에서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보증금을 통해
해당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보증금은 최소 $1,000부터입니다. 액수는 향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혜택 규모 등을 토대로 개별 산정되며 예상되는 혜택 규모가 클수록 보증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종교시설에서의 이민 단속과 체포를 허용토록 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단속 위협이 이민자들의 예배와 종교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어제 퀘이커교와 시크교, 협동침례교 소속 종교시설에 대해 국토안보부의 이민단속 정책 적용을 금지한 연방지방법원의 예비금지 명령을 만장일치로 유지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해 지방법원이 내린 예비금지 명령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종교시설에서 이민단속 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이른바 민감한 장소 보호 정책을 폐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종교단체들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종교자유회복법과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이민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와 종교활동 참여가 위축되고 참석자 수도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종교시설에서 이민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원고들이 자신들의 여러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며 종교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종교단체들은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예배와 공동체 활동에 받아들이는 것이 종교적 신념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자들이 교회나 사원을 찾지 않는 상황 자체가 종교 활동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가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1,000여 명을 수용키로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30개국 이상과 제3국 추방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미국과 라이베리아가 추방된 이민자 1,200명을 수용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20명이 오는 20일 라이베리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민자 수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거나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이민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만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손님으로 환영하고 안전한 체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들은 라이베리아에 머물거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고 망명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국으로 추방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 등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보내는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습니다. 라이베리아와의 협정은 가장 큰 규모로 체결된 것 중 하나라고 NYT는 전했습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퍼스트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30개국 이상과 제3국 추방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국가에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남수단, 카메룬, 에스와티니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해당국에 비자 제한이나 관세를 완화하거나 안보 병력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DHS는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국무부는 다른 나라와 비공개로 진행한 외교적 소통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단체들과 언론 노조 등이 정부의 비자 체류 신분 기간 폐지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규정이 학업 선택권을 가로막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 미국 교사연맹, 언론노조 뉴스길드, CWA, 전미자동차 노조 등 8개 단체는 어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을 상대로 체류신분 기간 폐지 규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다음 달 15일 발효를 앞두고 가처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새 규정의 시행은 잠정 보류됩니다. 쟁점이 된 DS는 유학생, 교환 방문자, 외신 특파원이 학업, 연수, 취재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심사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F 비자인 1978년, J와 I 비자인 1985년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안은 DS를 폐지하고 입국 때부터 체류 종료일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은 학업 연수 기간과 4년 중 짧은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2년 과정은 2년, 6년짜리 박사 과정은 우선 4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또 외신 특파원은 한 번에 최장 240일, 중국 본토 여권을 소지한 기자는 90일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학업이나 취재를 계속하려면 이민국의 체류 연장을 신청해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언론단체들은 외신 특파원이 반복적으로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취재 결과물을 들여다볼 수 있어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새 규정은 한국 유학생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협회에 따르면 2024-25 학년도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한국 남성 유학생이 군 복무로 인해 학업을 쉬어야 하는 사정을 들어 규정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IC가 직원들의 메타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포착 녹화되거나 전송돼 사생활과 법적 보호 조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어제 직원들에게 보낸 지침에서 영상과 음성을 녹화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을 신체 착용 카메라로 규정했습니다. 개인 소유 신체 착용 카메라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에 따라 모든 IC 직원은 연방정부 업무 공간에서 메타 스마트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착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메타 스마트 안경은 안경테에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돼 영상과 음성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IC 요원들이 시위 현장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메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벤처렐라 IC 국장 대행은 메타 스마트 안경이나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면 민감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포착 녹화되거나 전송돼 사생활과 법적 보호 조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예산안에서 스마트 안경 시제품 개발을 위해 75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DHS의 자체 스마트 안경에는 불체자의 생체정보 식별 기능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법원의 공사 중단 명령에도 백악관 연회장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14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건물을 최대한 완성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회장 공사를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하기 위해서 210명의 작업자를 동원해 주 7일 하루 20시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현재 공사의 3분의 2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연회장 공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엔 14일간의 유예기간 때문입니다. 항소법원이 명령한 지상부 공사 중지 효력이 오는 22일 발효되는 만큼 그 사이 지상골조를 최대한 완성해 법원의 집행정지나 철거 명령을 무력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대규모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연회장 증축 계획을 발표한 뒤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대규모 행사와 VIP 접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연회장 건설이 대통령 경호와 국가 안보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 이후 교통량은 줄었으나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진 효과는 미미했다는 뉴욕시 보건국의 공식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외곽 우회도로의 공기질 악화도 없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발표한 혼잡통행료 시행 1년 대기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통행료 적용 구역인 맨해튼 60가 남단 지역의 초미세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 물질 농도는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유의미한 개선은 없었습니다. 보건국은 통행료 도입 이후 단속구역 내 차량 통행량이 약 11% 감소했음에도 대기질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배기가스와 매연 배출이 많은 상업용 대형 트럭 운행이 여전한 데다 바람, 기후 등 환경적 변수가 상쇄 작용을 하면서 직접적인 공기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차량 배기가스 등 교통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의 10%에 불과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식당과 화석연료 소비량이 많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대기질 주 오염원입니다. 반면 혼잡통행료를 피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외곽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기후에 그쳤습니다.
보건국이 FDR 드라이브 등 우회도로 인근에 설치된 6개 측정소를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 수치 역시 통행료 부과 이후 악화되지 않았고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영향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미 시민권자들에게 연방정부의 온라인 여권 갱신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은 미국 또는 미국령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자가 온라인으로 갱신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권이 즉시 무효화된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국무부 시스템에서 갱신 대상 여권이 전자적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여권의 만료일이 남아있더라도 국제선 여행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온라인 갱신은 신청 과정에서 기존 여권을 실제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우편 갱신과의 차이가 있지만 처리 기간 중에는 해당 여권을 여행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신속 처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이디 오버튼 백악관 국내정책 담당 부보좌관을 식품의약국 신임 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오버튼은 싱크탱크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에서 최고정책 책임자 겸 건강한 미국 센터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FDA는 지난 5월 마티 마켈이 국장이 해임된 이후 카일 디아만타스 식품 담당 부국장의 국장 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메켈이 전 FDA 국장은 임기 시작 13개월 만에 지난 5월 12일 사임했습니다. 그는 청소년의 중독을 우려해 과일향 등이 첨가된 전자담배 판매에 제동을 걸었으나 전자담배 산업을 지키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층인 반낙태 단체들도 우편으로 낙태약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한 방침에 반대하며 그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비싸기로 악명이 높은 뉴욕시의 공유자전거, 쉬리바이크의 이용료를 제한하기 위한 요금 상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링컨 레슬러 뉴욕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쉬리바이크 이용료를 뉴욕시 지하철 기본요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1시간 이하, 일반 자전거는 2시간 이하 이용 시 요금이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쉬리바이크 이용료는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가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폭등했습니다. 연회비 $239를 내는 1년 회원이 전기 자전거를 45분간 이용할 경우 $12 15센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하철 요금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6년 전 같은 서비스 이용료 $4 50센트와 비교할 때 약 3배나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비회원이 전기 자전거를 30분간 이용할 경우 총 $17 29센트를 내야 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2026학년도 가을학기 한국어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 1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수업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초, 중, 고급의 단계별로 세분화해 운영됩니다. 강좌는 온라인 7개 반, 오프라인 7개 반이 개설되며 대면 수업은 맨해튼 소재 주 뉴욕 총영사관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실생활 회화 수요를 반영해 교재 없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강좌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수업의 질과 효율성을 위해 반별 정원은 15명 내외로 제한되며 수강료는 강좌당 $200입니다. 신청은 뉴욕 한국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 65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